전 국민 88%에게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는 국민지원금 지급 절차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올해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이 고령 장기 공제가 적용되는 단독 명의자처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이 동영상 광고 수익화 모델 실험에 나섭니다. 현대차그룹이 2045년 자동차 생산부터 운행, 폐기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탄소 중립을 완성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전 국민 약 88%의 1인당 25만 원이 지급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절차가 오늘부터 시작되며 사용 방법에도 많은 관심이 쏠립니다. 국민지원금은 내일부터 주소지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포에서 쓸 수 있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에서 선택해 쓸 수 있게 됩니다. 국민지원금은 전통시장과 동네마트,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매장, 배달앱, 온라인몰, 홈쇼핑 등에서는 국민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오늘부터 전 국민 88%에게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는 국민지원금 지급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국민지원금 전체 규모는 11조 원에 달합니다. 이용자 확보를 위한 카드사들의 경쟁도 본격화되는 모습인데요. 윤다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카드사들이 저마다 특화 서비스를 내세워 11조 원에 달하는 국민지원금 유치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우선 신한카드는 집 근처에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동네 지원금 가게 알림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삼성카드는 국민지원금 사용 가능 지역을 검색 서비스로 운영하고 KB국민 우리카드는 가맹점을 지도 위에 표시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카드사들은 국민지원금 사용 내역과 잔액지원금 신청 가능일 등을 앱이나 문자로 알려주는 알림 서비스도 운영합니다. 다만 카드사들은 국민지원금 유치를 통한 직접적인 수수료 이익은 기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지원금 사용처가 소상공인 등 골목상권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입니다. 골목상권은 이미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돼 카드사들의 수익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을 때에도 카드사들은 약 80억 원의 적자를 봤습니다. 지난해 5월에서 8월 지급된 재난지원금에 대한 전업 카드사의 수수료 수익은 약 974억 원, 이자 비용과 판매 관리 비용 등에 사용한 재난지원금 관련 영업비용은 약 1,054억 원으로 오히려 손해가 났습니다. 이렇게 수익 규모는 제한적이지만 카드사들이 국민지원금 고객 확보 경쟁에 나선 것은 소비자들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의 이용 내역을 추후 소비 데이터로 활용하게 되면 상품과 서비스 출시가 용이해 더 유리합니다. 또 휴면 고객들이 다시 카드를 쓰게끔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윤다입니다. 올해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이 고령 장기 공제가 적용되는 단독 명의자처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1주택 공동명의자들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단독 명의로 변경 신청이 가능한데요. 설석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공동명의 1주택자들이 고령 장기 공제가 적용되는 단독 명의자처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반영하면 올해 1세대 1주택자는 기본 공제 6억 원에서 5억 원을 더한 11억 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부부 공동명의자는 각자 6억 원씩 총 12억 원을 공제받기 때문에 부부 공동명의가 1주택 단독명의보다 기본적인 공제 혜택은 더 큰 상황입니다.
다만 1세대 1주택 단독 명의자들은 고령자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한지는 개인 사정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60세 미만의 소유주가 공시가 14억 원 주택을 단독 명의로 5년 미만 보유한 경우 올해 종부세는 123만 원이 발생하는데 지분을 5대5로 나눈 부부 공동 명의자라면 둘이 합쳐 65만 원만 내면 됩니다. 단독 명의자는 11억 원, 부부 공동 명의자는 12억 원이 기본 공제액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60세 이상이면서 보유 기간이 5년 이상의 단독 명의자는 부부 공동 명의보다 더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60세 남편과 58세 아내가 공시가 16억 원 주택을 5대5 지분으로 10년씩 공동 보유하고 있다면 이 부부의 올해 종부세 부담액은 137만 원이 나옵니다. 이 부부가 남편을 납세 의무자로 설정하고 단독 명의로 전환 신청한다면 과세액은 99만 원으로 공동 명의보다 38만 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1주택 공동 명의자들이 세금 기준에 따라 단독 명의로 변경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명의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설석영입니다.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이 광고를 통한 수익화 모델에 본격 시동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본래 채팅 목록 최상단에 있던 배너 광고를 넘어서 영상까지 재생될 수 있는 광고로 진화시킨다는 건데요. 김수빈 기자입니다. 국내에서 4,600만 명이 이용 중인 카카오톡이 동영상 광고 서비스를 실험하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카톡은 지난달 3일부터 소규모 광고주들을 대상으로 익스펜더블 동영상 광고를 시범 운영하는 베타 테스트를 진행 중입니다. 이미 카톡은 2년 전부터 채팅 목록 최상단에 채팅방 목록 1개 크기의 비즈보드라는 배너 광고를 운영해왔습니다. 다만 움직이지 않는 이미지 형태로 이번 테스트를 통해 동영상으로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를 시도하려는 겁니다. 카카오가 현재 업그레이드를 통해 가장 걱정하는 측면은 이용자들의 불편입니다. 실제 굳이 광고판을 넣어야 하는지 의문이라는 여론이 우세합니다. 카카오 측은 동영상 광고 배너의 크기는 사실상 지금 배너 광고와 동일하며 이용자가 플레이 버튼을 눌러야만 동영상이 재생되는 형태라 지금과 크게 바뀌는 것이 없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큰 변화는 없더라도 혹여 잘못 눌러 재생되는 경우 등 이용자가 겪게 되는 불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목표 출시 시점은 정하지 않고 테스트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카오가 이런 행보를 보이는 데는 최근 고성장 견인의 비즈보드가 중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광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비즈보드는 분기마다 최고 실적을 경신하고 있으며 올 2분기 비즈보드를 포함한 카카오톡의 광고 분야 매출 비중은 50%가 넘는 2,100억 원에 달합니다. 만일 카카오의 마케팅 영향력에 동영상 광고 효과까지 얹어질 경우 광고 수요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증권업계는 하반기에 비즈보드 익스펜더블이 출시가 된다면 광고주 확대는 물론 단가 인상 효과도 기대된다고 전망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현대차그룹이 2045년까지 탄소 중립의 완성을 선언했습니다. 자동차의 생산부터 운행과 폐기 등 모든 단계에 걸쳐 탄소 순배출량 제로를 달성한다는 건데요. 정세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현대차그룹의 두 번째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 6의 컨셉카인 프로패시입니다. 먼저 출시된 아이오닉 5를 기반으로 한 로보택시 실물도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현대차그룹이 현지 시간 6일 독일 뮌헨에서 열린 IAA 모빌리티 2021에서 탄소 순배출 제로를 위한 청사진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기후변화 통합 솔루션입니다. 이를 위한 세 가지 축으로 클린 모빌리티와 차세대 이동 플랫폼 그리고 그린 에너지를 제시했습니다. 가장 먼저 제품과 사업 구조의 전동화 전환을 앞당깁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전동화 모델의 비중을 2040년 80%로 끌어올립니다. 지역별로는 2035년까지 유럽 시장에서 판매하는 전 모델을 배터리 전기차와 수소 전기차로만 구성하고 기타 주요 시장에서 2040년까지 전동화를 완료합니다. 또한 아이오닉5 기반 로보택시 외에도 차세대 모빌리티 플랫폼을 확대합니다. 2028년 도심 운영을 위한 전동화 UAM을 내놓고 2030년 인접도시를 서로 연결하는 제품을 공개한다는 구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등의 온실가스 배출량도 줄입니다. 2045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업장의 전력 수요 100%를 재생에너지로 바꿉니다. 이 중 체코 공장은 가장 먼저인 내년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정세미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3,200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수 상승 여력은 크지 않아서 이 종목별 투자 전략이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하는데요. 수소 사업 관련 대형 이벤트들이 줄지어 예정된 가운데 수소 관련 수혜주들까지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증권부 김혜영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네, 증권부 김혜영입니다. 예, 오늘 시장 마감 상황부터 먼저 전해주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롤러코스터 장세를 펼쳤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덕분에 소폭 오르기는 했는데 그 폭이 굉장히 미미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0.07% 오른 3,203.33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상승과 하락을 오가며 변동성 장세를 펼쳤는데요. 오늘 코스닥은 0.08% 빠진 1,052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소위 지지부진한 흐름, 재미없는 장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증권가에서는 이번 주 코스피 흐름 어떻게 전망합니까? 네, 이번 주 국내 증시는 박스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면서 종목별 장세를 펼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주 코스피 예상 밴드를 3,100에서 3,230포인트로 제시했는데요. 2분기 실적 발표와 주요 경제지표 발표가 일단락이 됐고요. 아무래도 이렇다 할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증권가에서는 미국의 테이퍼링 시기가 구체화되기 전까지는 조정 장세, 박스권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번 주에 저희가 살펴봐야 할 이벤트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오는 8일 미국 연준의 베이지북에 관심이 쏠립니다. 연준이 경기를 판단하는 주요 참고 자료인데 델타 변이 확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연준이 고용에 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이어서 오는 9일에는 22회 통화정책회의가 열립니다. 팬데믹 긴급 매입 프로그램의 국채 매입 규모 축소 논의 가능성이 농후한데요. 22는 당초에는 내년 3월까지 PEPP를 가동해서 유로존 국가의 국채 매입 진행을 계획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국가에서 물가 상승률이 크게 오르면서 국채 매입 규모를 좀 줄여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와 함께 물가 지표도 발표가 됩니다. 10일 미국의 8월 생산자 물가도 발표가 되고요. 물가는 아무래도 연준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변수인데다 최근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모니터링에 대해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챙겨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업종 관련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최근 수소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다시 뜨겁기 시작합니다. 국내 주요 기업들의 수소 사업 관련 사업에 고삐를 쥐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흐름이 어떤 겁니까? 네, 수소 관련주가 최근 주식시장의 화두입니다. 상반기 굉장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는데 하반기 들어서면서 본격적인 상승장에 진입을 했습니다. 수소 테마에 힘을 실어줄 호재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선 7일에는 현대차가 하이드로젠 웨이브를 개최합니다. 수소로의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인류의 지속 가능한 진보라는 슬로건 아래 수소와 관련된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고요. 이어서 오는 8일이죠. 수소기업 협의체가 공식 출범합니다. 수소사회 구현을 좀 앞당기기 위해서 대기업들이 손을 맞잡은 건데요. 현대차와 SK, 포스코 등 10대 그룹 총수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서 수소산업에 관한 투자 촉진은 물론이고요. 향후 우리 산업의 판도를 좀 뒤흔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현대차와 SK, 포스코와 한화, 효성 등 5개 그룹사가 2030년까지 43조 원을 수소경제에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상태입니다. 이와 함께 정책 모멘텀도 기대가 됩니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탄소 중립 관련 예산이 조금 많이 늘어난 상황인데요. 탄소 중립 관련 예산안을 조금 살펴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7조 3천억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63% 정도가 늘어납니다. 내년 예산은 11조 9천억 원으로 잡혀 있고요. 이와 함께 수소경제 로드맵 2.0도 연내 발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수소 사업 관련 빅 이벤트들이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 상승에 촉매제가 돼주지 않을까라는 지금 궁금증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관련 수혜주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대표적인 종목이 일진하이솔루스입니다. 지난 1일 코스피 시장에 상장을 했는데 따상을 바로 기록하면서 화려하게 시장에 데뷔를 했고요. 이 때문에 시장에서 관심이 상당히 높은 종목이기도 합니다. 수소 저장 연료 탱크나 모듈 등을 제조하는데 이런 수소 모빌리티 핵심 부품 업체로 현재 꼽히고 있고요. 현대차의 수소차인 넥소 등의 수소 탱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는요. 수소 연료 전지의 핵심 연료죠. 멤브레인을 생산하는 상하프론테크, 그리고 수소 연료 전지의 또 다른 핵심 부품인 MEA를 생산하는 코럴 인더스트리 등도 수소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한 효성그룹에서는 메카수소 공급이랑 또 수소 충전소 확충을 진행하고 있어요. 효소중공업 등이 성장주로 부각되고 있고요. SK 역시나 동참을 했습니다. SK가스는 롯데케미칼과 함께 올해 안에 수소 조인트 벤처를 설립해서 약 100개 정도의 수소 충전소 건설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또한 부생수소를 활용한 연료전지 발전 사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에 SK가스, 롯데케미칼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소 관련 이슈들까지 살펴봤습니다. 증권부 김혜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국 아파트 법원 경매 낙찰가율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지옥션 조사에 따르면 전국 경매 진행 건수는 9,442건으로 이 가운데 4,024건이 낙찰됐습니다. 42.6%의 낙찰률을 기록한 건데요. 이 아파트의 낙찰가율 전달보다 5.7%포인트 올라 역대 최고치인 106.7%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1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아파트 응찰자 수도 같은 기간 6.3명에서 7.7명까지 늘었습니다. 올해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아파트값 상승률을 보이는 인천의 아파트 낙찰가율은 전달 대비 5.4%포인트 올라 역대 최고인 123.9%를 기록했습니다. 경기 아파트 낙찰가율 역시 지난달 기준 전달 대비 4%포인트 상승한 115.1%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서울은 전달보다 9.3%포인트 높은 116.3%를 기록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일부 시중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하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했지만 전국적으로 아파트 경매 열기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진단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사모펀드와 사모운용사를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운용사 임직원들이 펀드 이익을 훼손하는 등 위법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비시장성 자산이 지나치게 많거나 일부 펀드의 환매가 중단되는 등 위험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사모펀드 운용사 37곳을 우선 검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체 비중의 15.9%에 달합니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펀드이익 훼손 금지 위반, 계열사 및 타 운용사를 활용한 공모주 배정 확대 도모, 이해상충 관리 의무 위반 등의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이 추석자금 사정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12일부터 26일 중소기업 900곳을 대상으로 추석자금 수요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55.8%가 자금 사정이 곤란하다고 답했습니다. 자금 사정이 어려운 이슈는 판매 매출 부진이 78.5%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원부자재 가격 상승, 인건비 상승, 판매 대금 회수 지연 등의 순이었습니다. 자금 사정이 어려운데 코로나19 사태가 영향을 미쳤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96.4%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추석 상여금의 경우 34.2%만 지급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21.3%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고 13.1%는 경영난으로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 세계가 폭염이나 가뭄, 대홍수 등의 심각한 기후재난의 영향을 받고 있는 가운데 유엔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가 협의체 IPCC가 지난달 9일 6차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보고서는 현재 지구에서 발생하고 있는 기후위기는 전적으로 인간이 배출한 온실가스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탄소 중립을 목표로 적극적인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는다면 이로 인해 세기 말에는 인류가 감당하기 어려운 폭염이 닥칠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하죠. 자, 오늘은 이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K웨더의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015년 5차 보고서 이후에 발표되는 6차 보고서의 요약분이라고 하는데 조금 더 들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기후변화가 상당히 광범위하고 빠르고 또 심화되고 있음. 이게 뭐냐면 세계기상기구의 IPCC 보고서 제목입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에서 관측된 많은 변화는 수천 년에 걸친 어떻게 보면 이런 전례가 없었다. 그리고 이미 진행되고 있는 변화들 중 일부는 앞으로 수백 년에서 수천 년에 걸쳐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 보고서에서는 현재 전 세계가 시행하고 있는 그린 뉴딜 혹은 탄소 중립이 정말로 시행이 된다면 지구 대기는 좀 더 온화하게 변해 나가겠지만
탄소 중립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지구 온도가 안정되려면 20에서 30년이 더 걸릴 것으로 밝혔는데요. 6차 보고서에서는 5개의 사회경제 경로 시나리오를 미래에 전망을 했습니다.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시나리오에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050년까지 현재 2배가 된다고 봤고요. 예. 반면에 온실가스를 가장 적게 배출하는 시나리오로 미래가 진행된다면 2050년께는 세계는 탄소 중립에 도달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예, 아무래도 미래 기온이 어디까지 올라가냐 이 전망이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일단 이제 IPCC는 뭐 어떤 시나리오로 진행이 되든지 2040년까지 지구 평균 온도는 산업화 이전 대비해서 1.5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을 했어요. 다만 이것은 평균치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런 것들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고 또 1.5대에 도달하는 시점은 2030년대 중후반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는데요. 현재 수준의 탄소 배출이 지속될 경우 세기 말인 2081년에서 2100년 가면은 전 지구 지표면 온도는 4.4도 정도 상승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특히 보고서에서는 북극 기온 상승이 전 지구 온난화 속도보다 2배 이상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2050년 이전에 최소 한 번은 9월 중에 북극 해빙이 거의 다 녹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내놓았습니다. 북극 해빙이 녹는다면 대서양 해양순환 속도가 느려지거나 또 멈출 수가 있어서 우리가 예전에 본 영화 투마로우의 상황이 올 수도 있고요. 또 제트기류에 영향을 주면서 우리나라의 겨울철 한파라든가 여름철 폭염 또 대홍수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결국 기온 상승은 물의 순환을 심화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많은 지역에서 더 강한 강수량과 관련된 대홍수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는 극단적인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봤는데요. 고위도 지방에서는 강수량이 증가를 하고 아열대 지방에서는 강수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지만 지역별로 상당히 차이가 큰 장마 강수량 변화를 예측을 했습니다. 지속적인 기온 상승은 영구 동토층 해빙을 증폭을 시키고 계절적인 눈 덮개의 손실, 또 빙하와 빙상의 융해, 또 여름 북극 해빙의 손실을 증폭시킬 것이며 빙하가 급격히 녹고 해수 온도가 상승하면서 해수면은 급속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저지대 해안 침수 빈도와 심각한 해안 침식이 증가할 것이며 100년에 한 번 발생했던 극한 해수면 사건은 금세기 말까지 매년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IPCC가 과학적 결론을 내리는 보수적인 조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관점에서 보더라도 기후위기가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들의 이제 기후위기 평가에서 99에서 100% 가능성이 있으면 사실상 확실, 95에서 한 100%라면은 대단히 가능성이 높음, 90에서 100%면 매우 가능성 높음 식으로 단서를 달고 있어요. 근데 6차 보고서는 최근 10년 동안 관측된 일부 고온 현상은 인간의 영향 없이는 발생하기 어렵다라고 밝히면서 대단히 가능성 높음이라는 단서를 붙였어요. 즉 최근의 폭염은 인간이 만든 가능성이 95에서 100%라는 겁니다. 7월 26일 발표된 스위스 지리의 대기기후과학 연구소 연구팀의 폭염 예측을 보면 말이죠. 고배출 시나리오에서 기존 기록을 깨는 폭염이 발생할 가능성은 2021년에서 2050년에서 2배에서 7배, 2051년에서 2080년에 가면은 3배에서 21배가 더 높다고 밝히면서 극단적인 폭염은 앞으로 30년 동안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이 연구팀은 2010년 러시아 폭염으로 5만 5천 명이 숨졌고 150억 달러의 농작물이 사라졌으며 2003년 유럽 폭염으로 7만 명이 조기 사망한 것을 언급하면서 폭염의 경제적 효과를 거론을 했는데요. 올해 미국 서부와 캐나다 서부의 극한 폭염으로 말미암아 농작물, 해산물 및 산업 피해가 600억 달러 이상으로 추산되는 등 폭염은 인류의 건강 외에 경제적으로 아주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정말 하루빨리 탄소 중립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탄소 중립 시대가 와서 이상기후 폭염이 좀 사라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웨더의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엔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